제가 한번 들어서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 뭐 자랑은 아닙니다만 우리나라 사람도 특히 이 서로가 익숙하기 전에는 낯선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다가가는 문화가 상당히 어색하죠. 좀 내성적인 성격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서로 안면을 트게 되면은 더없이 친해지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일본인들은 상당히 개인적인 성격이 강해서 그럴까요? 남에게 피해주는 것도 싫어하고 남으로부터 간섭당하는 것도 싫어하고, 얼마 전에 일본에서 큰 태풍이 있을 때 한 노숙자가 수용소에 들어가려다가 쫓겨난 사건이 있기도 해서 큰 파문이 있었는데요. 먼저 어떤 기사 내용인지 제목 먼저 보겠습니다. 일본은 매정한 나라, 다르게 해석하면 야박한 나라, 사람을 돕는 랭킹, 낯선 사람을 돕는 랭킹에서 최하위, 잘 모르는 그런 낯선 사람을 돕는 것에 관한 조사에서 일본이 꼴등을 차지했습니다. 일본이 차가운 나라인 걸까? 영국의 한 자선기관이 실시한 타인에 대한 관용도 조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낯선 사람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가? 라는 항목에서 일본이 세계 조사 대상국 125개국 정도면 상당히 범위가 큰데 여기에서 최하위인 25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때마침 얼마 전에 태풍이 한창일 때 도쿄에서 피난소에 노숙자가 들어가려다가 수용을 거부당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큰 파문을 일으켰죠. 법률이나 규칙을 따라야 하지 않을까, 또는 그 사람이 납세자인지 세금 내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닐까,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정이 없다는 표현을 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정이 많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위급 상황에 이렇게 원리 원칙을 너무 따지다니 좀 그런 것 같습니다. 행정 서비스, 특히 비상시에는 이런 서비스가 만인에게 열려야 한다고 사람들은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은 그렇게 하는데 다만 자신에게 그런 상황이 직접 닥쳤을 경우에는 어떨까? 그러니까 그 수용소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본인이었다면 또 어떻게 됐을까? 눈앞에 곤란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따지지 않고 손을 내밀 수 있을까? 참고로 이 조사에서 우리나라는 57등 했다고 합니다. 뭐 1등은 바라지도 않지만은 그래도 조금씩 낮은 것 같은데, 하지만 비상 상황에서 지나치게 원리 원칙을 강조해서 사람을 가려받는다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할 것 같고요. 참고로 중국도 만만치 않게 119등이라는 사실, 시가시 나가라. 그렇지만 언제 자신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될지 그것은 아무도 자신의 미래를 내다볼 수 없다. 뼈때리는 말입니다. 그렇죠. 내가 언젠가는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까 사회 분위기나 언론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최근에 우리나라 뉴스에서도 가끔 나오는 게 여성이 어려움에 있을 때 도와주지 마라. 왜냐하면 성추행으로 고소당할지도 모르니까. 또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위급한 상황인데 함부로 심폐소생술 같은 응급처치하지 마라. 혹시라도 그 사람이 잘못됐을 때 뒤집었을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도 우스갯소리로 있긴 한데 참 씁쓸하죠. 그래도 아무리 그렇지 꼴등이라니 좀 일본 입장에서는 좀 난처하겠네요. 뉴스 마지막 문장 보겠습니다. 낯선 사람에 대한 도움 순위에서 최하위인 일본. 눈앞에 낯선 사람은 언젠가는 미래의 자신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방송에서 차 사고나 또는 어려운 사람을 돕는 그런 CCTV, 블랙박스 영상 등이 자주 나오는데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감동을 받기도 하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굳이 TV에 나오지 않을 정도로 일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웃나라의 랭킹 최하위를 잘 참고해서 말이죠. 자,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여기에 댓글들이 있는데 뉴스 기사가 기분들이 그렇게 안 좋은지 댓글 문장이 깁니다. 겁나 길어요. 소설도 썼습니다. 할 말이 많은 모양입니다. 첫 번째 댓글 보겠습니다. 외국 생활을 하다 보니 일본과 다른 점이 있다. 그건 낯선 사람에게 참견하는 것. 일본인은 타인에게 폐해를 최대한 끼치지 않도록 교육받았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고 쓸데없이 참견하려고 하지도 않는다. 이런 점에서 보면은 이 결과는 납득이 간다. 납득이 가. 하지만 일본인에게 친절함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겉으로 드러내지 않을 뿐이다. 두 번째 댓글. 사람은 조직인이기 때문에 조직의 규율을 지키면서 일상생활을 해야 한다. 사회책에 나오나요?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 일본인은 이 규칙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한다. 3번. 외국 생활을 잘 아는 사람은 이 기사를 이해할 것이다. 일본인은 집안에서는 상냥하지만 외부에서 온 사람에게는 배타적이다. 이는 외국인뿐만 아니라 시골로 이사간 사람도 현지인에게 느끼는 것이다. 외국인들은 낯선 사람에게 친절하다는 것은 결국 참견을 잘하는 것이다. 원래 자칫 사기 범죄에 당할 수도 있다. 꼭 틀린 말도 아닌 게, 이 사람 의견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꼭 틀린 말도 아닌 게, 제가 소시적에 아프리카에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 친절해. 특히 외국 사람들은 뭐 저 멀리에서도 와가지고 헤이 치나 중국 사람인 줄 알고 그냥 막 다 친절하지. 근데 사실은 다 목적이 있는 거야. 한 번은 거기에서 환전을 했는데, 와, 이게 예를 들어서 실링이에요. 돈이 5,000 실링짜리를 환전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500 실링이야. 색깔이 바뀌어버리는 거지. 세상에, 이거는 뉴스에 크게 나올 만한 일인데 거기서는 그렇게 당하는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네 번째, 솔직히 최하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본은 친절하고 A가 바르다고 듣고서 일본에 온 외국인들이 실망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일본은 친구나 가족, 연인에게는 소중히 대하지만 그 단계를 벗어나 생소한 사람에게는 무관심하고 차가운 것 같습니다. 5번, 이 기사의 내용과 방식에 위화감이 든다. 노숙자 수용과 사람 돕기 랭킹은 다른 이야기인 것 같은데 다만 도쿄는 세계 최고로 치안이 좋은 도시라는 거. 6번째 댓글입니다. 일리 있다고 생각한다. 평소에 매너 좋다고 자화자찬하지만 도쿄 지하철에서 자리를 노인에게 양보하는 사람은 전혀 본 적이 없고
쓰러진 사람은 누구도 상관하지 않는다. 물론 이 경우는 영무원을 먼저 부르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만 중국에 출장 갔는데 매너는 둘째 치더라도 약자에 대한 배려가 대단했다. 젊은 남자가 말을 걸어주고 노인이 오면 재빠르게 양보하더라는. 이런 중국이 랭킹 119위인데 일본은 125등. 꼴등. 자, 7번. 일본인은 규칙을 지키려 하는데 낯선 사람 돕는 것은 규칙이 아니라서 돕지 않는 것일까? 반어법 대단합니다. 8번. 원래 사람을 돕는 것과 노숙자 문제는 별개잖아. 노숙자는 나라마다 사정이 다르다고 생각한다. 빈부격차가 큰 나라는 돈이 정말 없는 사람이 어쩔 수 없이 노숙자가 되는 경우가 많지만 일본의 경우에는 인간관계에 지쳤다라는 그런 이유로 집이 있는데도 스스로 노숙을 택하는 사람도 많다고 들었다. 진짜 그런가요? 자기 스스로 집을 나왔는데 어려울 때만 피난처에 와서 도움을 요청하다니. 9번째 마지막 댓글입니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중국도 그렇고 도움을 주는 쪽이 오히려 고소당하는 사례가 많고 불필요한 문제에 휘말리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깔려 있는 것이지 결코 그들의 마음이 차가워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자, 여러분들은 이 신문 뉴스 기사도 듣고 또 여기 댓글도 들어보고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오늘 골라본 뉴스는 여기서 으로 하는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가는 물론 자국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선택을 해야 하는데요. 최근 일본이 보여주고 있는 외교활동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아베 내각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한국을 상대로 한 수출 규제들은 이미 일본 기업들과 일본 국민들의 타격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크다는 것이 증명되었고, 제 아무리 미국에 잘 보이려 애써도 미국이 일본산 자동차 관세를 낮춰주거나 추가적으로 일본에 대한 우대 혜택을 줬다는 뉴스는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 소문대로 아베가 오직 자신의 지지율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렇게까지 했으면 최소한 미국은 완전히 자신들의 편, 즉 일본이 무엇을 하든 일본의 편을 들어주도록 만들었어야 했는데 그마저도 실패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대표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가 일본에 제대로 화가 났는데요. 그 이유를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골드만삭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세계 5대 투자은행은 JP모건, 골드만삭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 모건 스탠리, 그리고 시티그룹이 있는데 JP모건에 이어 세계 2위가 바로 골드만삭스죠. 운영하는 자산만 1800조 원에 달하는 데다가 골드만삭스 출신의 고위 공무원들로는 빌 클린턴과 조지 부시 미국 전 대통령을 포함해 현재 유럽 중앙은행의 마리오 드라기 총재 등이 있습니다. 한때는 트럼프의 백악관까지 골드만삭스 출신들이 장악했고 전 세계 주요 고위직들도 장악해버린 상황을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는 세계 각국에 뻗친 골드만삭스의 그물이라 표현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강력한 파워를 가진 미국의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에게 일본은 왜 찍혔을까요? 최근 일본의 자민당이 해외 투자자들이 일본의 국가 안보와 관련된 기업 주식 1% 이상을 매입할 때 일본 재정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을 승인하였기 때문이죠. 원래 10%였는데 이를 1%로 대폭 줄여버린 것입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해당 일본 주식을 1%만 넘게 사려 해도 재정부의 허가를 맡아야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국가안보 관련 주식이라고 해서 단순히 일본의 무기 제조 회사만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항공우주, 원자력 발전소, 가스, 전기, 유틸리티, 철도, 통신 등을 영위하는 일본 기업들이 모두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임팩트가 엄청나게 크죠. 이에 화가 난 골드만삭스는 새로운 규제는 외국인 투자자의 참여를 억제할 것이고 시장 유동성을 감소시켜 일본 주식시장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새로운 규제 때문에 일본 주식 거래량의 70%를 담당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시간, 비용, 법적 위험을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것 이라고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블룸버그의 보도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이번 조치가 일본 기업들의 자본 조달 능력을 저해하고 해외 투자를 촉진하려는 아베 총리의 노력을 훼손할 수 있다고까지 경고하였습니다. 한국이라는 거대 시장을 완전히 잃어버린 일본이 지금 해야 하는 일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일본을 떠나가지 않도록 어떻게든 붙잡는 일인데 오히려 그 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이죠. 일본의 국민도 내팽개치고 일본 기업들이 어떻게 되든 신경 쓰지 않는 듯한 움직임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정책인데요. 최근 일본의 아소다로 재무장관이 워싱턴에서 한 발언을 들어보시면 세계적 추세를 감안할 때 새로운 규칙은 국가 안보를 강화하고 건강한 내부 투자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방위산업에 간섭하지 말라는 것이죠. 군대를 포기하고 전쟁을 하지 않는 일본 평화헌법을 바꾸겠다는 아베 신조의 야망을 채우기 위한 정책이었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반도체만 쓰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만 TSMC는 올 3분기에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습니다. 삼성전자랑 차이를 보면은 대만 TSMC는 비메모리 반도체를 주력으로 하고요.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를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출을 비교해보면 대만은 11조 3천억으로 전년 대비 12.6%가 증가했는데 삼성전자는 전년 대비 5.29% 감소한 62조를 달성을 했습니다. 영업이익은 대만이 3조 9천억이고 전년 대비 13.5%가 증가했는데 삼성전자는 7조 7천억으로 전년 대비해서는 56.18%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침체 속에
대만의 강점인 비메모리 반도체가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메모리와 비메모리 반도체의 차이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메모리 반도체는 흔히 D램이라고도 하는데 데이터 저장 기능을 하는 반도체를 말합니다. 비메모리 반도체는 연산 등 정보 처리 반도체인데 주로 CPU, 그래픽카드, 5G 칩, 자율주행 칩 등 이런 칩들을 얘기를 합니다. 비메모리 반도체 한번 과정을 살펴보면 반도체 설계 업체가 팹립스라고도 하는데요. 이 비메모리 반도체를 설계를 하고 그리고 설계도대로 제작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것을 파운드리 공정이라고 하는데요. 삼성이 이번에 새롭게 들어가는 비메모리 반도체가 바로 이 파운드리 공정입니다. 대만 TSMC와 삼성전자가 바로 이 파운드리 공정에서 경쟁을 하는 것입니다. 올 3분기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을 한번 살펴보면 한국이 18.5%, 대만이 50.5%로 아직도 대만이 압도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삼성이 2030년까지 이 비메모리에서 133조를 투자를 하면서 세계 1위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삼성 올 4월 세계 최초로 7나노 제품을 양산하면서 기술을 검증을 시켰습니다. 삼성전자 3나노 제품도 21년에 양산한다는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위기의식을 느낀 TSMC도 21년 양산 계획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대만과 긴밀한 관계를 가진 일본 메모리 반도체 조달처를 살펴보면 한국산 메모리 반도체를 30% 수입을 하고 있고 대만산 메모리 반도체 70%를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세계 75%를 점유하고 있는데 일본은 현재 대만산을 고집을 하는 것입니다. 일본과 대만의 긴밀한 관계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런 한국 수출 규제는 비메모리까지 삼성이 추격하기 시작하자 일본 소니 이미지 센서와 대만 TSMC를 보호하기 위한 한국 견제의 합작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비메모리 파운드리 핵심은 EUV 노광 공정인데요. 일본이 이 EUV 노광 공정을 견제를 했고요. 파운드리 경쟁이 최근 7나노급으로 초미세화되면서 EUV 노광 공정이 필수라고 합니다. 노광 공정은 반도체의 원판인 웨이퍼를 깎아내기 전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으로 EUV 비파장은 기존 브라아르곤의 14분의 1 수준인 13.5나노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초미세 작업이 가능한 것입니다. 늘어나는 미세 반도체 생산 공정, EUV 필요한 10나노 미만 공정을 보면은 2019년 105만 장이고 2024년 627만 장으로 급격하게 증가를 합니다. 이렇게 증가를 하고요. EUV 불필요 10에서 20나노 공정을 보면 2019년 661만 장이고 2023년에는 529만 장으로 감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덜란드가 EUV 노광 장비를 공급을 하는데 이 판매가 어떻게 되냐면은 3분기 대만 TSMC가 네덜란드 EUV 노광 장비를 공격적으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EUV 노광 장비는 한 대당 2천억이 넘는 고가의 제품인데요. 네덜란드는 올 3분기 7대 EUV 노광 장비를 출하하고 23대의 신규 수주를 했다고 합니다. 2019년 네덜란드 EUV 노광 장비 수입처 비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대만을 보면 한국은 1분기 25%인데 대만이 1분기 43%, 2분기는 한국이 26%, 대만은 46%, 한국은 3분기에 11%로 급감을 했고 대만은 3분기 54%로 급증을 했습니다. 3분기 일본 수출 규제를 틈타서 대만이 공격적인 투자를 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한국경제에도 TSMC는 점유율 하락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삼성경제 틈타서 TSMC가 현재 고객들 대부분을 흡수했는데 주문에서 인도까지 시간이 2달에서 6달로 3배가 지연되고 있다는 소문이 나고 있습니다. TSMC의 위탁 생산을 맡긴 AMD, 애플, 화웨이 등이 생산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서 삼성전자가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내년 화성 캠퍼스 EUV 라인 본격적으로 가동하면 파운드리 캐파도 커질 전망입니다. 한국의 미래 성장에 발목을 잡고 있는 일본과 대만, 삼성의 이미지 센서 확대에 일본 소니가 위기에 처하고 삼성 파운드리 확대에 대만 TSMC가 긴장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한국 기업의 발전을 가로막을 수는 없습니다.